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남매 중 막내 아들과 결혼한 여성이에요. 남들은 남편이 막내라고 하면 시부모 부양할 걱정은 없겠다고들 하는데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이유야 뭐 있겠어요. 다들 나 몰라라 하니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상황 때문에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원치 않았다면 굳이 아버님을 모시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 제가 대단한 효부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남달리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는 아니에요. 저도 이기적이고 저 편한 대로 살기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가 아버님을 모셔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먼저 살아온 얘기부터 꺼내야겠네요. 형제가 많은 남편과 달리 저는 외동으로 자랐어요. 자라면서 곁에 형제가 없어서 외롭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엄마 없는 상황이 더 저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6살 때 아빠와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셨거든요. 부모님은 함께 사는 동안에도 성격 차이로 많이 다투셨대요. 그래서 언제고 이혼을 하리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죠.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혼할 때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소송까지 불사하는 것과 달리 저희 엄마는 처음부터 저를 아빠한테 맡으라고 하셨대요. 어린 제가 엄마의 새로운 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어린 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직장을 다녀야 했던 아빠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저를 근처에 사는 고모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온통 고모 집에서 찍은 사진들 뿐이죠. 그렇다고 고모가 자식 없이 사는 분은 아니었어요. 고모한테는 자식이 셋이나 있었거든요. 고모 집에는 언니, 오빠, 그리고 저와 동갑인 사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빠가 고모 집에 저를 맡길 생각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모가 아빠를 설득해 저를 돌봐주시게 된 거예요. 예, 주변에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모인 내가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고 있는데 왜 애를 돈 주고 남한테 맡기니?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줘. 아무렴 피부치가 낫지. 남이 낫겠니? 우리 집엔 정윤이 또래 사촌들도 있으니 애도 정부치기 훨씬 쉬울 거야. 애 새 키우는 거나 내 키우는 거나 다를 것도 없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우리 집으로 보내. 아무리 고모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아빠는 탐탁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미 애가 셋이나 되는데 어린 조카까지 돌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고모가 워낙 강경하게 저를 맡아 돌보겠다고 하는 바람에 아빠도 더는 뿌리칠 수만은 없었어요. 게다가 고모 말대로 사촌들 무리에 섞여 자라다 보면 외로움도 덜 탈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빠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고모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아빠는 어린 나이에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된 제가 안쓰러워서 외롭지 않게 사촌들 사이에서 뛰어놀라고 고모 댁에 보내신 거겠지만 아빠의 바람과 달리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저는 고모 집에서 사촌들과 함께 지내면서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껴야 했거든요. 아무래도 한 배에서 나고 자란 형제들이라 그런지 자기들끼리는 잘 뭉쳤지만 저는 늘 외부인 취급이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사주신 간식도 사촌들은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만 먹었고 놀이를 할 때도 늘 저만 술래를 시키곤 했어요. 고모는 집안 살림을 하면서 애를 넷이나 돌봐야 하니 그런 세세한 상황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셨죠. 생각해보면
알고도 방치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특히 사촌들 중 저와 동갑인 현진이는 저를 얼마나 괴롭혔나 몰라요. 혹시라도 저한테 자기 언니랑 오빠를 뺏길까봐 유별나게 여우짓을 했거든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도 거짓말로 꾸며 떠벌리고 언니랑 오빠가 저한테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빽빽 울고 난리를 치기 일쑤였어요. 그럴 때마다 고모는 저를 위한답시고 이런 말을 하셨죠. 현진아, 네가 좀 참아. 정윤이는 불쌍한 애잖아. 어린 게 엄마도 없이 지내는 게 얼마나 불쌍하니? 너는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이렇게 엄마도 있잖아.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야. 사실 너무 어릴 때는 고모가 저를 많이 위해주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머리가 조금씩 크고부터는 고모 말이 과연 나를 위한 거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방과 후에 고모 집에서 사촌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 사이 몇 번이나 아빠한테 고모 집에 가기 싫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마다 고모가 찾아와 저를 설득하곤 하셨죠. 말로는 제가 걱정돼서 집에 혼자 둘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이유는 아니었어요. 저희 아빠가 매달 고모한테 드리는 돈 때문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고모는 저희 아빠한테 받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셨어요. 사촌 언니 피아노 학원비도 그 돈으로 내고 식비도 그 돈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게 된 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모랑 고모부가 돈 얘기하는 걸 들어버렸거든요. 아마 고모랑 고모부는 제가 잠들어 있는 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 서슴지 않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셨을 테죠. 아니,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 처남이 지훈이 봐준다고 매달 돈 주잖아. 현지 피아노 학원비랑 우리 집 생활비, 애들 학습지비까지 그걸로 충당하는 거 아니었어? 아이고, 당신은 물가 오르는 건 생각 안 해? 그리고 한창 자랄 때라 그런가 정윤이 저기 집에도 얼마나 먹나 몰라. 삐쩍 마른 게 이젠 밥 한 공기를 다 먹는다니까. 엊그제는 우리 애들 먹일 간식 숨겨놓은 것도 귀신같이 찾아내선 달라고 그러더라니까. 성훈이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뭐 흙 퍼다가 지 키워주는 줄 아나? 평소 고모가 입버릇처럼 살찐다고 타박하며 못 먹게 하던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식비 나가는 게 아까워 그랬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고모 집에서는 밥도 잘 안 먹고 간식도 일절 입에 안 댔어요. 그리곤 집에 돌아와 아빠한테 치킨이며 피자 같은 걸 사달라고 해서 먹곤 했죠. 그런 제가 의아했던 아빠는 껄껄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정윤이가 키가 크려고 그러나? 잘 먹네. 그래, 많이 먹어야 쑥쑥 자라지. 뭐 더 먹고 싶은 건 없어? 아빠, 그것보다 나 고모 집에 안 가면 안 돼? 고모 집에 가기 싫어. 고모가 나 밥 많이 먹는다고 맨날 뭐라고 한단 말이야. 나 그냥 집에 있을래. 아니면 학원에 다니면 되잖아. 아빠, 나 고모 집에 안 가고 싶어. 이 말은 고모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하루는 고모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가 보다. 내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살찔까봐 밥 좀 적게 먹으라고 했다고 네 아빠한테 날 그런 식으로 말하니? 얘따 다 처먹어라. 네 좋아하는 밥 고봉으로 펐으니까. 고모는 마치 시위라도 하듯 제 밥만 산더미처럼 쌓아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밥알 한 톨이라도 남기면 가만 안 둔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날 고모 집에서 그 많은 밥을 꾸역꾸역 먹은 저는 결국 급체를 했고 새벽녘에 응급실에 가야만 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고모 집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당연히 아빠가 고모 집에 들이던 제 돌봄비도 끊기게 되었고요. 그러자 고모는
저희 집에 발길을 뚝 끊고 길에서 저랑 마주쳐도 못 본 채 지나가시더라고요. 사촌들도 학교에서 마주치면 저를 째려보거나 욕을 하기 일쑤였죠. 그래도 고모 집에서 눈칫밥 먹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싶었어요. 고모 집에 안 가게 된 이후로 저는 학원을 하나 더 다니게 되었어요. 집 앞에 있는 화실이었는데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었어요. 초등학생은 저뿐이었지만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많이 귀여워해 주었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도 실컷 그리고 사람들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비록 아빠 퇴근 시간까지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다니게 된 화실이었지만 덕분에 저는 제 적성을 찾게 되었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예고 입시 미술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중3이 되고 예고 입시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화실에서 대입 준비를 하는 언니 오빠들과 함께 대생을 하고 있었는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계시다는 거였어요. 옆에 어른은 안 계시냐는 말에 화실 원장님을 바꿔드렸죠. 원장님은 한참 통화를 하시더니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그렇게 찾아간 병원엔 아빠의 싸늘한 주검이 놓여있더라고요.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고아가 됐다는 사실도요.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윤아, 두려운 건 아는데 오늘이 지나면 아빠를 다시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제대로 인사드리렴. 선생님이 옆에 있어줄게. 그렇게 이미 온기가 가신 아빠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원장님은 저희 아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내내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장례식장에 찾아온 고모가 혼자 남은 조카 걱정보다는 남동생 사고로 나올 보험금에 더 열을 올릴 때도 원장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고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저를 자기 집에서 키우겠다고 우길 때도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장례가 끝난 뒤 고모가 강제로 저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원장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실로 달려가 고모가 원하는 건 아빠가 남긴 재산과 보험금이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집에 가기 싫다고 울면서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원장님은 그 귀찮은 일을 마다 않고 해주셨고 덕분에 저는 고모 집에 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화실 원장의 보호를 받으면서요. 사실 여기에는 꽤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랬어요. 서류상 제가 고아는 아니었잖아요. 어쨌거나 엄마가 살아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재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고 사는 처지라 저를 맡아줄 수는 없었어요. 제가 정윤이를 낳은 건 맞지만 얘 아빠랑 헤어진 지도 한참 됐고 난 이미 가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남편은 나한테 딸이 있었다는 것도 모른다고요. 난 정윤이 못 맡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정윤이 너도 나한테 정 없잖아. 이제 와서 엄마랑 살겠다고 온 게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러자 원장님이 입술을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정윤이 어머니,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정윤이가 어머님이랑 살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정윤이는 저랑 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머님을 뵙자고 한 건 제가 정윤이 후견인이 되는 걸 허락해달라고 부탁드리러 온 거라고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오길 잘한 것 같네요. 적어도 어머님이 친권을 앞세워 정윤이를 데려가실 일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제 엄마는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유순하게 원장님을 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걸 동의해 주셨어요. 엄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원장님은 제 눈치를 살피셨어요. 아마도 제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라도 엄마랑 확실히 마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 역시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와 함께 살 생각은 없었거든요. 다만 마음 깊은 곳에 미련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걸 엄마 손으로 끊어준 거였죠. 덕분에 저는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제 후견인이 되어준 원장님은 아직 미혼이라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를 데리고 원장님 본가로 들어갈까도 생각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불편할 거라고 원장님이 거처를 저희 집으로 옮겨와 저와 함께 살게 되었죠. 다행히 저희 집이 화실 앞에 있어서 이동 시간도 안 걸리고 좋다고 하시며 저를 안심시켜 주시면서요. 예고 입시를 놓친 저는 3년간 화실을 다니며 미대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자 그제야 원장님은 그동안 저 때문에 미뤄두었던 결혼을 하셨고요. 지금도 그때 인연으로 원장님과는 자주 만나고 있어요. 제게는 제2의 부모 같은 분이니까 어버이날마다 찾아가 장난처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원장님은 질색을 하세요. 얘, 내가 나이가 몇인데 너처럼 큰딸이 있다는 거니? 징그러워 얘. 너나 나나 같이 늙어가는 처진데 엄마는 무슨. 그냥 이모라고 해. 제 이모를 자청한 원장님은 제 결혼식 때 혼조석에 앉아주셨어요. 그래놓고도 곧 죽어도 엄마는 아니라고 질색을 하시죠. 평탄치 않은 유년 시절을 보내며 많이 외롭게 자란 저였기에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난 건지도 몰라요. 남편은 5남매 중 막내라서 늘 북적이며 살아왔고 그래서인지 직장 내에서도 사람들과 잘 융화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경계심을 가지는 저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이랑 있으면 편하고 저도 모르게 기대게 됐는지도 몰라요. 남편은 저랑 회사 입사 동기였지만 남편이 재학 중에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저보다는 2살이 많았어요. 꼴랑 2살 차이였지만 그래도 오빠라고 남편은 신입 시절부터 저를 많이 챙겨주었어요. 하도 잘 챙기길래 저는 또 남편이 맏아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5남매 중 막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 왜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됐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형 누나들이 너무 이기적인 인간들이라서 남편이 늘 양보하고 손해보며 살았던 거예요. 다른 집들은 손이 형제가 동생을 돌보기 마련인데 제 시댁은 아니더라고요. 다들 어떻게든 아버님한테 잘 보여서 돈 뜯어가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만 형이라는 걸 앞세우거나 누나라는 걸 앞세워 동생들 목까지 차지하려고 기를 쓰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할 때도 저희 집안 사정을 두고 한 소리 할 법도 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이런 쪽으론 유한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동생 일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저야 뭐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형제들한테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남편이 안 됐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야 형제가 없으니 모르지만 있는데도 남남처럼 산다는 건 참 쓸쓸한 일이잖아요. 제가 치를 떠는 고모네 애들만 봐도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저를 괴롭히곤 했는데 제 남편 형제들은 그보다 더한 인간들이다 싶었죠. 저희 시아버님은 8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계셨는데 워낙 깐깐하고 깔끔한 분이시라서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도 먼지 한 톨 없을 정도였어요. 젊은 시절 해외를 돌며 무역업을 하신 덕에 자식들과 함께할 시간은 적었지만 그래도 같은 연배분들에 비해
금전적으로는 많은 걸 이룬 분이셨어요. 퇴직 후에는 구청에서 하는 교육센터에서 서예도 배우시고 에세이 같은 글도 쓰곤 하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아버님이 몇 년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바깥 출입도 못 하시고 꼼짝없이 집에서만 지내시게 된 거예요. 가끔 시댁에 찾아가 보면 예전과 달리 선반에 먼지도 쌓여 있고 냉장고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꽤 있으셔서 가사 도우미 정도는 쓰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출산이다 육아다 저도 집안일에 치여 사느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해지고부터는 남편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뵙곤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 부부 외에는 자식들이 찾아오는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여보, 형님들은 아버님 댁에 안 들리나 봐. 자식이 5인데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하루씩만 찾아뵈도 좀 나을 것 같은데 말이야. 큰아주버님한테 말씀드려서 어떻게 대책 좀 마련해봐. 어떻게 나이 드신 아버님을 혼자 둘 수가 있어. 아마 말해도 안 들을 거야. 형이랑 누나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안 그래도 일전에 내가 큰형한테 아버지 얘기를 했더니 대뜸 요양원에 보내라고 그러더라고. 아버지는 요양원은 죽어도 안 가시겠다고 그러시고 당신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고생해줘. 내가 도우미 아주머니 알아볼 테니까. 하지만 웬일인지 얼마 뒤 아버님은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가사 도우미를 쓰자는 남편의 말에 형제들이 그럴 돈이면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다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였죠. 이미 노쇠해진 아버님은 장성한 자식들의 성화에 결국 원치 않는 요양원행을 따르게 된 거였죠.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낸 남편의 형제들은 아직 살아계신 아버님의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사시던 집은 리모델링을 해서 큰아주버님과 가족들이 들어가 살게 되었고 양평 별장은 작은 아주버님이 카페로 만들어 장사를 시작하셨거든요. 아버님 소유의 상가에는 큰 신우가 테이크아웃 전문 식당을 차렸고요. 이에 질세라 작은 신우는 아버님이 타시던 외제 차량 고가의 골통품들을 죄다 쓸어서 가져갔어요. 마치 참치 해체쇼를 벌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달려들어 알뜰히도 쓸어갔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딱히 아버님 재산에 손을 댈 생각도 없었지만 아직 살아계신 아버님을 돌볼 생각도 없는 인간들이 아버님 재산엔 발빠르게 달려드는 꼴이 정말 가짱코 한심했어요. 저런 걸 자식이라고 둔 아버님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한 번은 명절에 제 남편이 큰아주버니께 이 일로 한 소리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엠마,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유산 정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달래 재벌들이 사전에 재산 나눠갖고 은닉하는 줄 아냐고.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니 아직도 그러고 살지. 너도 임마 하나라도 건질 게 있을 때 서둘러 챙겨. 괜히 나중에 나만 못 받았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마치 자신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아버님 재산을 먼저 선점한 거라는 식으로 떠들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도 저도 완전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명절에도 시댁 식구들을 찾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작년 이맘때였나요? 아버님이 입원해 계시는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시니 가족들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 중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지 뭐예요. 분명히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5 형제 모두한테 연락을 했는데 말이죠. 산소호흡기를 쓰고 가쁜 숨을 내쉬는 아버님을 보니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하고 코끝이 쎄해지더라고요. 자식이 없으면 모를까 5이나 되는 자식이 있음에도 마지막을 이렇게 초라하게 맞춰야 한다는 게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 안 됐다 싶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이 자식들한테 못하고 사셨던 분도 아니고 맨주먹으로 서울의 상경에 5 자식을 대학 공부까지 시키느라 평생을 고생만 하신 분이니까요. 담뱃값 아껴서 애들 참고서라도 하나 더 사보게 하신다고 저희 아버님은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희생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라니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침상 밑으로 뚝 떨어져 있는 아버님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손을 본 순간 그간 잊고 살았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빠의 주검을 확인하던 그 순간이요. 교통사고로 상처가 심해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침상 밑으로 흘러내린 아빠 손은 잡아볼 수 있었거든요. 이미 식어버린 아빠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던 그때가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라 어쩔 수 없었지만 아직 살아계신 아버님만큼은 가시는 날까지 돌봐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한테 못했던 자식된 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아버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 막내 며느리예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가 아빠도 일찍 여의고 엄마한테는 버려진 채 남의 손에 자란 거 아버님도 아시죠? 그래서 가슴에 부모에 대한 한이 남아있나 봐요. 저요, 아버님 이렇게 못 보내드려요. 제 아빠한테 못 해드렸던 거 아버님한테라도 해드려야 남은 인생 여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가시는 길까지 제가 모실게요. 미안하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 편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다짐 아닌 다짐을 한 저는 요양병원에 양해를 구하고 아버님 병상을 지키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 그랬는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아버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매일 젖은 수건으로 아버님 얼굴과 몸을 닦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좌우로 바꿔놓이고 소변주머니랑 기저귀도 갈면서 내 아빠한테 못했던 마지막 이별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2, 3일을 못 버틸 거라던 의사의 말과 달리 조금씩 아버님은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째 되던 날 큰아주버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버님은 아직 살아계시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열불이 나든지 손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말을 해버렸지 뭐예요. 아주버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직 살아계시냐뇨. 아주버님은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셨던 거예요? 왜요? 아버님 재산 빼먹을 게 더 남아있어서요? 집이고 별장이고 상가까지 다들 헤쳐먹었으면서 아직도 부족해서 이러냐고요. 인겁을 두르고 있다고 다 인간이 아니에요.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 부모, 하루빨리 죽길 기다리는 당신 같은 족속들은 인간도 아니라고요. 내가 당신네들 하는 짓거리가 하도 역겨워서라도 우리 아버님 꼭 살려낼 거예요. 그때 돼서 당신들이 무릎 꿇고 아버님 앞에서 비는 꼴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거라고요. 당신들 지옥불에 떨어지는 꼴 다 지켜볼 거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옆방 간병인들과 간호사들까지 저희 병실로 달려왔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화가 안 풀려서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아버님 곁을 지킨 지 반년쯤 됐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라고들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나 몰라라는 판에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 다 죽어가는 시아버지 간병이냐고요. 사실 저도 그때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던 참이었어요. 남편과 교대로 병상을 지키고는 있지만 살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아버님 병수발까지 들려니 몸이 말이 아니게 축이 났거든요. 끝이 안 보이는 간병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마음이 해이해진 순간이었는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잠결에 누가 제 손을 꼭 잡아주길래 남편이 왔나 했는데 눈을 떠보니 아버님이 침상에 앉아 제 손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정신이 드셨어요? 어떡해. 아버님, 잠깐 기다리세요. 의사 불러올게요. 너무 놀라서 우왕좌왕하던 저는 배를 몇 번이나 눌러댔어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만 계시던 아버님이 멀쩡한 사람처럼 앉아서 저를 보시는데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겠어요. 널스코를 받고 온 간호사는 아버님의 상태를 보고는 저처럼 놀라더니 당장 의사를 불러왔고 그 길로 대형 병원으로 이송을 해 재검을 하게 됐어요. 모든 수치들이 정상에 가깝게 돌아와 있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의식도 없이 병상을 지키고 있던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도 건강해서 이건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됐어요. 대형 병원에서 며칠 안정을 취한 뒤 아버님은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님 댁을 큰아주버님이 무단으로 리모델링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가실 곳이 없었던 거죠. 상황이 그렇다니 어쩌겠니? 일단 양평 별장으로 가자. 저기 아버님, 거기는 작은 아주버님께서 카페를 사용하고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 말에 아버님은 손을 부르르 떠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신 몇 년 동안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자식들이 당신 재산을 죄다 쓸어갔다는 사실에 무척 화가 나신 모양이었어요. 일단 저희 집으로 거처를 옮기신 아버님은 평소 형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던 변호사를 불러 이런저런 상의를 하셨고 얼마 뒤 저희 집으로 자식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식들 앞으로 하나씩 서류 봉투를 던져주셨죠. 형제들은 봉투를 열어보기 전까지 이제 아버님이 재산을 자식들한테 온전히 넘겨주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엉뚱한 서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서류를 봤으니 다들 알겠지? 그간 나 몰래 네 놈들이 내 재산에 손을 댄 것에 대한 죄값이다. 함부로 내 집을 점거하고 불법 리모델링까지 한 큰애는 복구 비용과 그간 내 집을 불법으로 점거한 거에 대한 비용을 내거라. 그리고 둘째 너도 양평 별장을 원상태로 복구시켜 놓고 그간 불법으로 점거한 비용 및 거기서 얻은 수익의 절반을 가져와. 혜정이는 이번 주 내로 상가를 비우고 그간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금에서 인건비를 뺀 금액을 내 계좌로 송금해라. 니들이 내 자식이긴 하나 병든 부모 부양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잖니? 그러니 앞으로도 내 재산에는 관심도 두지 말고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 생각 말아라. 부모도 따지고 보면 남 아니겠니? 그러니 니들이 그동안 나를 나 몰라라 했던 걸 테고. 그래서 나도 나한테 정성을 쏟아 부양한 자식한테만 내 재산을 줄 생각이다. 막내 며느라, 난 내 재산을 다 너한테 주고 싶다. 내 자식들을 다 버리고 간 나를 살린 게 너잖니? 혹여라도 나 죽고 나서 저것들이 유산 뺏겠다고 달려들까봐 내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막내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자식놈들은 내 호적에서 팔 생각이거든. 얼마가 들던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그것만큼은 꼭 하고 죽을 생각이니까 다들 명심해.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장남인데 어떻게 호적에서 판단 소리를 하세요. 전 못해요. 호적 못 파요. 아빠, 나도 못해. 나 아빠 딸이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는 전 재산 다 주시면서 친딸인 나한텐 왜 안 주겠다는 건데. 아빠, 앞으로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줘요. 네? 다 필요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한테는 이제 너희들처럼 이기적이고 인간 같지 않은 자식들은 없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지아비 죽기를 바라는 놈들이 무슨 자식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 말을 들은 남편의 형제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발광을 해댔지만 아버님은 꿈쩍도 안 하셨어요. 이미 한 번 죽다 살아난 자신은 두려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다시며 단호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버님 댁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아버님이 저희를 데리고 살아주시는 거지만요. 다시 살아난 아버님은 저희 부부와 제 딸아이를 데리고 그간 못하신 여행도 하시고 비싸고 좋은 먹거리를 사주시거든요. 게다가 저 힘들까봐 도우미 아주머니도 불러서 제가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주시니 이게 어디 부모 부양이겠어요. 저희가 아버님한테 부양받고 사는 거죠. 고작 반년간의 병수발이 제 인생을 이렇게나 뒤바꿔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버님께 더 잘하고 살려고요. 받은 게 있으니 주는 것도 있어야 공평하니까요.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